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그런 시절에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눈이 하얗게 덮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서 겨울이 오면 해가 일찍 저물고 밤이면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곤 하는 곳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해 겨울. 마을 끝자락 외딴 초가집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가진 몸이었는데 남편을 병으로 일찍 여의고 홀로 이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살고 있는 초가집은 마을 사람들의 집들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더욱 고요하고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아무도 밟지 않아 깨끗했지만 그 깨끗함이 오히려 연화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부푼 배를 안고 힘겹게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었고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만이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화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거친 보리밥이라도 꼭꼭 씹어 먹었고 남편이 남겨준 낡은 옷가지를 기워 아이의 베네처고리를 만들며 긴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곧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는데 연화는 책감이 거의 다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몸이 무거워 거동이 불편했지만 당장 오늘 밤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산 밑에 있는 강가로 나가 마른 나뭇가지라도 주워와야 했습니다. 연화는 두툼한 무명천으로 배를 감싸고 남편이 신던 낡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맨 뒤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듯 배를 쓰다듬으며 눈길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적막한 산골짜기에 유일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강은 꽁꽁 얼어붙어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변해 있었고 그 위로 하얀 눈이 덮여 있어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땅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강가에는 갈대들이 누렇게 말라 바람에 서걱거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연화는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강둑을 따라 걸으며 눈 밖으로 삐죽이 나온 마른 나뭇가지들을 하나둘씩 주워 모았습니다. 손끝이 시려오고 입김이 하얗게 퍼져나갔지만 태어날 아이를 따뜻한 방에서 재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추위를 잊으려 애쓰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연화의 눈에 강가 바위 틈 사이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눈과는 다른 묘한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흘리고 간 하얀 명주, 천 조각인가 싶어 다가가 보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바위 뒤편을 들여다본 연화는 깜짝 놀라 뒤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른 팔뚝만 한 굵기의 하얀 뱀 한 마리가 첼리를 튼 채 꽁꽁 얼어붙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뱀의 비늘은 마치 옥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웠지만 지독한 추위 탓에 생기를 잃고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뱀을 보고 놀라 도망치거나 징그럽게 여겨 돌을 던졌겠지만 연화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차가운 바위 틈에서 홀로 죽어가는 생명이 마치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뱃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어미의 마음이 발동하여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산짐승조차 보이지 않는 텅 빈 강가에는 오직 그녀와 죽어가는 백사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백사의 몸에 손을 대보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미 죽은 것일까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주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듯 비늘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거치마 자락을 펼쳐 조심스럽게 백사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뱀의 몸이 닿자 소름이 돋고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살려줄게라고 속삭이며 뱀을 품에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배는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는데 뱀의 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품 안에 있는 백사가 혹시라도 깨어나 자신을 물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연화는 그럴 때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어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그녀는 미끄러운 눈길에 넘어지지 않으려 애를 쓰며 품 안에 차가운 생명이 식지 않도록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연화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랫목에 깔려있는 두툼한 이불을 걷어내고 품에 안고 온 백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랫목에 눕혀진 백사는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고 하얀 비늘은 창백하게만 보였습니다. 연화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뜨끈하게 데우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뱀이 너무 뜨거워할까봐 얇은 천을 덧대어주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훈훈해지자 연화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백사의 곁에 앉아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 안가득 따뜻한 온기가 돌자 뻣뻣하게 굳어있던 백사의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마치 마른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듯 백사의 하얀 비늘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미동도 없던 꼬리가 살짝 꿈틀거렸고 곧이어 뱀이 천천히 몸을 뒤척이며 긴 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강인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백사는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연화를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었습니다. 보통 뱀의 눈은 차갑고 매섭다고 하지만 이 백사의 눈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움직일 수 없었지만 뱀은 연화를 해치려는 기색 없이 그저 혀를 날름거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고 사람과 뱀이 서로를 바라보는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백사는 몸을 완전히 회복했는지 스르르 소리를 내며 이불 밖으로 나와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연화는 뱀이 집 안에 계속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문을 살짝 열어주며 조용히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제 몸이 녹았으니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다시는 얼어 죽을 뻔한 일 당하지 말고 조심히 가거라. 연화의 따뜻한 배웅을 알아들었는지 백사는 문지방을 넘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연화를 쳐다보고는 머리를 조아리듯 꾸벅 움직였습니다. 백사가 문 밖으로 나가자 연화는 마루 끝까지 따라 나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는데 하얀 눈 위로 미끄러져 나가는 백사의 모습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뱀이 지나간 자리에는 가늘고 긴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고 다시금 거센 눈보라가 몰아쳐 그 자국마저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뱀이 사라진 어둠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추위에 몸을 떨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조금 전까지 백사가 머물다 간 자리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고 왠지 모를 묘한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한 선비가 나타나 그녀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아까 보았던 백사처럼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부푼 배를 쓰다듬어 주고는 하얀 눈밭을 걸어 강 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연화는 이것이 그저 객꿈인지 아니면 태몽인지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방문을 열어보니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가득 쌓여 있었고 세상은 더욱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주워 온 돛감으로 불을 지피고 밥을 지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지만 어제 있었던 일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뱀을 구해주면 복을 받는다는 예리하기도 있고 반대로 집안에 뱀을 들이면 화를 입는다는 말도 있어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보냈으니 하늘에 있는 남편도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고 연환의 집은 마치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져 연환은 하루 종일 사람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연환은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누군가 눈을 밟으며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 깊은 산골에 그것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찾아올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보이는 인형은 훤칠하게 키가 큰 사내였는데 그는 눈처럼 하얀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혹시라도 마을 어르신이나 지나가던 나그네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하여 서둘러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사내의 얼굴을 본 연화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한입고 눈매는 서늘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는데 어딘가 낯설지 않은 기운이 풍겨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내는 연화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눈이 너무 많이 와 길을 잃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소리처럼 차가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도 없는 집에 낯선 남자를 들이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망설였지만 사내의 옷차림이 너무나 얇아 이 추위에 밖으로 내보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사내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며칠 전 자신이 구해준 백사의 눈빛과
꿈속에서 보았던 선비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잠시 고민하다가 헛간이라도 내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눈보라가 칠 때는 짐승도 피해가는 법인데 사람을 내칠 수는 없지요. 방은 내어드릴 수 없으나 따뜻한 아랫목 옆 헛간 방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몸을 녹이고 가시지요. 사내는 연화의 배려에 깊이 감사하며 마당 한쪽에 쌓인 눈을 치우고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숭김 한 그릇을 떠서 사내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사내의 손이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숭김을 받아들고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 속에서 연화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누군가가 찾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지붕을 날려버릴 듯이 윙윙거렸지만 낯선 사내가 묵고 있는 헛간 쪽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헛간에 있는 사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집에 찾아왔는지에 대한 생각, 꼬리를 물어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 사이로 가끔씩 사내가 낮게 읊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하여 연화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하얀 뱀이 집 주위를 맴돌며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집안의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뱀은 연화에게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연화는 식은 땀을 흘리며 일어났고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헛간 쪽에서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놀랍게도 그 사내는 벌써 일어나 마당에 눈을 말끔히 치워놓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매겹 같은 얇은 옷을 입고도 추운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도끼질을 하는 사내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고마움이 앞섰고 힘든 겨울을 혼자 버텨내야 하는 자신에게 하늘이 보내준 도우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내는 연화가 나온 것을 알아채고는 도끼를 내려놓고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밤사이 평안하셨는지요? 신세를 졌으니 밥값이라도 해야겠기에 몸을 좀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창백하던 얼굴에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그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고 이것이 기묘하고도 슬픈 인연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강가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 그녀의 집마당으로 이어졌고 앞으로 닥쳐올 운명의 소용돌이는 아무도 모른 채 그렇게 고요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첫날 아침, 연화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무국을 소반에 차려 헛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무리 지나가는 과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남녀가 유별하다고는 하나,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손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은 사람 된 도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문 앞에 밥상을 내려놓고 기척을 알리자 안에서 선비의 낮고 정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인,
호의는 감사하나 저는 익힌 음식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저 맑은 우물물 한 그릇이면 족하니 곡기를 허비하지 마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연화는 그 말이 의아했지만 선비의 단호한 태도에 더 권하지 못하고 밥상을 물린 뒤 뒤뜰 우물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 큰 대접에 담아 건넸습니다. 선비는 연화가 건넨 물 한 그릇을 단숨에 비우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생기가 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을 마신 선비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는 시키지도 않은 헛간 지붕을 고치고 무너져가는 돌담을 다시 쌓아 올리는 등 집안의 갚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연화가 만삭의 몸으로 하기 힘들어 미루어 두었던 일들이 선비의 손길이 닿자 순식간에 해결되어 갔습니다. 그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무거운 돌들을 척척 옮기는데 그 움직임이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고 소리가 나지 않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선비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보시다시피 저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떠돌이 신세입니다. 눈이 녹고 길이 열릴 때까지만이라도 이 댁 머슴처럼 부려주신다면 밥값은 톡톡히 하고 떠나겠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연화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으나 당장 혼자서 이 겨울을 나기도 막막했고 무엇보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알 수 없는 믿음직스러움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누추한 곳이라 대접해 드릴 것도 없는데 그리 말씀하시니 민망합니다. 편하실 대로 머물다 가시지요. 연화의 허락이 떨어지자 선비는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그날부터 연화네 초가집에는 낯선 사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화는 선비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는데 그는 정말이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안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며 연화와 마주칠 때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또한 그는 밤이 되면 헛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놓았습니다. 연화가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나가보면 물동이마다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아궁이에는 불쏘시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그녀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텅 비어있던 가장의 자리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에 연화는 쓸쓸하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비에게는 몇 가지 기이한 점들이 있었는데 연화는 애써 그것들을 모른 척하려 했지만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아무리 추운 날에도 결코 불을 쬐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손이 얼법도 한데 그는 아궁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방에 군부를 떼주려 해도 한사코 사양하며 냉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둘째는 그가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연화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고 오직 찬물과 생쌀 혹은 날달걀 같은 것들만 드문드문 먹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가 수행을 하는 도인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일 거라 짐작하며 그의 식성을 존중해주고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의 옷차림이었는데 한겨울 동지 섣달 추위에도 그는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얇은 하얀 도포 한 벌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남편이 입던 두툼한 속옷을 꺼내 주어도 그는 저는 열이 많아 두꺼운 옷은 답답합니다. 라며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에서 얇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연화는 그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서늘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네는 따뜻한 눈빛과 자신을 배려하는 세심한 행동들은 그런 의구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고, 연화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소문나기로 유명한 수다쟁이 칠성내가 연화의 집을 찾아오면서 평온하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내는 마을의 온갖 대소사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안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그치고 길이 좀 트이자마자 혼자 사는 연화가 걱정된다는 핑계로 실상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떡 몇 조각을 들고 산비탈을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연화야, 이 눈구덩이 속에서 살아는 있었냐. 내 걱정이 돼서 밤잠을 설쳤다니까. 칠성내의 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고요하던 초가집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칠성내의 방문에 당황하여 서둘러 마루로 나왔는데 마침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선비의 모습이 칠성내의 눈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칠성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떡 벌린 채 도끼질을 하고 있는 훤칠한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 집에 웬 남정네가 있어? 내가 잘못 봤나? 칠성내는 호들갑을 떨며 연화에게 다가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빨개져서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분은 지나가던 길손인데 눈길에 발이 묶여 잠시 머물다 가시는 분이에요.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해서. 칠성내는 연화의 설명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곧바로 선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훤칠하니 잘도 생겼네. 어디서 오신 유신데 이 깊은 산골 과부집에 켈리를 틀고 계신가. 선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칠성내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으나 입은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에 칠성내는 순간 움찔했지만 특유의 넉살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엄동설한의 옷이 그게 뭔가 보는 내가 다 춥네 그려. 젊은 양반이 멋부리다 얼어 죽겠어. 칠성내는 말만 하는 것으로 모자라 선비의 옷소매를 덥석 잡으며 천의 두께를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황급히 떼어냈습니다. 선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마치 얼음덩어리를 만진 것처럼 손바닥을 찌릿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야, 아니, 사람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 송장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칠성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자 선비는 칠성내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뒷걸음질쳐 헛간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칠성내를 달래며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유, 형님도 참 밖에서 일을 오래 하셔서 그렇겠지요. 얼른 들어오세요. 따뜻한 숭늉이라도 드릴게요. 방 안에 들어와서도 칠성내의 수다는 멈출 줄을 몰랐고 그녀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계속해서 문 밖을 향했습니다. 예, 연화야.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게 핏기가 하나도 없고 눈빛도 사람 같지가 않아. 너 혼자 사는 집에 저런 정체불명의 사내를 들여놓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러니. 칠성내는 걱정하는 척하며 연화의 속을 긁어놓았고 연화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선비를 변호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말수는 적어도 참 점잖고 고마운 분이에요.
저분이 아니었으면 이 눈 속에 저 혼자 객감도 못 구하고 꼼짝없이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칠성내는 연화의 말을 곧이 듣지 않았고 오히려 연화가 외로움에 사무쳐 아무 남자나 끌어들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남녀가 유별한데 과부집에 젊은 남자가, 그것도 저런 샘껍데기 옷을 입은 괴상한 남자가 눌러 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니 마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딱 좋다. 예. 칠성내는 숨김을 마시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엉덩이가 들썩거려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겠다는 듯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충격적인 소식을 빨리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뿐인 듯 했습니다. 칠성내가 돌아가고 난 뒤 집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전과는 다르게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나와 선비가 일하던 자리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어느새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고 덩그러니 놓인 도끼만이 차가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 헛간방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계십니까? 아까 칠성내 형님이 무례하게 굴어 마음이 상하신 건 아니신지요? 잠시 후 안에서 선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세상 사람들의 눈이 그러한 것을 어찌 탓하겠습니까? 다만 부인께 폐가 될까 염려될 뿐입니다. 한편 마을로 내려간 칠성내는 동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에게 보따리를 풀듯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다들 내 말 좀 들어봐. 저기 산 밑 연화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아낙네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여들자 칠성내는 침을 튀겨가며 과장 섞인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글쎄, 연화, 그 얌전한 것이 집에다 웬 훤칠한 사내를 숨겨놓고 살림을 차렸지. 뭐야, 근데 그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얼굴은 밀가루 반죽처럼 허옇고 한겨울에 못이 적삼 하나 걸치고 있는데 추운 기색도 없어. 내가 손을 잡아봤는데 얼음장보다 더 차갑더라니까. 마을 사람들은 칠성내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연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정말 남자가 있어. 그렇다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장작 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오금이 저리더라. 혹시 산에서 내려온 산적이나 도망자가 아닐까. 칠성내의 추측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사람들의 상상력과 결합되어 선비는 순식간에 괴물이나 귀신 혹은 흉악한 범죄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그 집터가 원래 좀 음산하잖아. 예전부터 도깨비불이 보인다는 소문도 있었고 누군가 거들자 또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연화 신랑도 그 집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 죽었잖아. 그 집에 무슨 살이 끼었나 봐.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것은 칠성내의 입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네 집은 더 이상 안타까운 과부의 집이 아니라 뭔가 불길하고 꺼림칙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금기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정네들이 밭일과 산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아낙네들은 밥상머리에서 낮에 들은 이야기를 남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보, 글쎄 연화네 집에 수상한 놈이 들어왔대요. 칠성내가 봤다는데 귀신같이 생긴 놈이라던데요. 마을 남자들은 헛소리하지 말라며 핀잔을 주면서도 내심
그 정체불명의 사내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을 덮었고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연환의 집쪽을 힐끔거리며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연환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아까 칠성내가 하고 간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고 선비가 혹시라도 마음이 상해 떠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상을 차려 헛간방으로 가져갔지만 선비는 여전히 밥에는 손도 대지 않고 물만 찾았습니다. 연화는 용기를 내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까 두려우십니까? 저는 선비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으신 분이니까요. 선비는 물끄러미 연화를 바라보며 슬픈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부인,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없고 흐르는 물은 거스를 수 없는 법입니다. 저로 인해 부인이 곤란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허나 제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잠시의 인연이 다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선비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고 연화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고 마을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가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울어댔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운 기운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헛간에 있는 선비는 잠들지 않은 채 문풍지 너머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멀리 마을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신들의 평온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곧 닥쳐올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연화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도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도 그녀가 다가가면 뚝 그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인 양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뱃속의 아이와 집을 지켜주는 선비를 생각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등 뒤로 꽂히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비는 그런 연화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묵묵히 집안일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다가올 봄을 대비해 밭을 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창백해져 갔고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그를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차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지금의 이 아슬아슬한 평화마저 깨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내가 다시 한번 연화의 집 앞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에서 목소리 꽤나 쓴다는 억척 어멈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살인문 너머로 집안을 염탐하듯 기웃거렸고 칠성내의 손가락이 헛간 쪽을 가리키며 무언가 속닥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마당에는 선비가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그는 살인문 밖의 인기척을 이미 느꼈는지 도끼질을 멈추고 잠시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하얀 도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꼈고 그 순간 살인문 밖에 칠성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비의 서늘한 눈빛에 칠성내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선비를 노려보며 억척 어멈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두 여자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마을 쪽으로 사라졌고 선비는 다시 무심하게 도끼를 들어 올렸지만 그 뒷모습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소문은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마을은 낯선 이방인을 몰아내기 위한 준비를 서서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퍼져나가던 어느 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방 안에서 태어날 아이의 베네저고리를 짚고 있었지만 바느질하는 손끝은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헛간에 머무는 선비는 며칠째 두문불출하며 마당에도 잘 나오지 않았는데 가끔 그쪽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그가 걱정되어 따뜻한 미음이라도 쑤어다 주고 싶었지만 곡기를 끊고 불을 멀리하는 그의 성정을 알기에 그저 방문만 바라보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각또각하는 둔탁한 목탁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더니 이내 연환의 살인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낮고 굵은 연불 소리가 들려오자 연환은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회색 승복이 낡아 해진 노스님 한 분이 서 계셨는데 하얀 눈썹 아래로 보이는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연화가 나오자 합장을 하며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나가던 승려이온데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표주박 가득 시원한 물을 떠서 올렸습니다. 노스님은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도 시선은 헛간 쪽을 향해 고정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을 다 마신 스님은 표주박을 돌려주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이 댁에 사람의 것이 아닌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처럼 냉하고도 서슬퍼런 기운입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은 연화의 부푼 배를 보며 걱정스러운 듯 혀를 찼습니다. 뱃속에 귀한 생명을 품고 계신데 음기가 너무 강하면 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이신 게 아닙니까? 연화는 스님의 말이 마치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희 집에는 저를 도와주는 고마운 분이 계실 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묵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사람과 짐승이 한 지붕 아래 섞여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정을 너무 깊이 주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서로의 살을 파먹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스님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다시 목탁을 두드리며 눈 덮인 산길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도 연화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서 멍하니 헛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의구심들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전 강가에서 구해준 백사.
그리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난 선비. 갑자기 찾아온 하얀 도포의 사내. 그리고 그의 차가운 체온과 기이한 행동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연화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비가 바로 자신이 구해준 백사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그가 자신을 위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한편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는데 칠성내가 퍼뜨린 소문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 괴담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주막에 모인 남정네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연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었습니다. 그놈이 밤마다 짐승으로 변해서 산짐승을 잡아먹는다더라.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그 집 굴뚝에서 파란 불꽃이 나오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 칠성내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요물이야. 요물 우리 마을에 큰 화를 불러오기 전에 당장 쫓아내야 해. 사람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공포와 적개심이 이글거렸고 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헛간에 있는 선비에게 따뜻한 물수건이라도 전해주려고 대야에 더운 물을 담아 들고 나갔습니다. 헛간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끙끙 앓는 듯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들려 연화는 문을 열어볼까 망설였습니다. 선비님, 몸이 많이 편찮으신지요? 제가 좀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힘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오지 마십시오. 제 몰골이 흉하여 부인을 놀라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저 물러가 주십시오. 선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방 안의 풍경이 희미한 달빛에 비쳐 들어왔는데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비는 방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는데 그의 하얀 도포 아래로 드러난 팔과 목덜미에는 사람의 피부 대신 은빛 비늘이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비늘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였고 그의 눈동자는 세로로 찢어진 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비틀며 인간의 모습과 뱀의 모습 사이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세계에 머물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연화가 놀라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무는 사이 선비는 겨우 몸을 일으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려 애를 썼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셨습니다. 제가 이토록 흉한 몰골을 보였으니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연화는 두려움이 싹 가시고 연민의 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차가운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선비님, 흉하다니요.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 걸 제가 다 압니다. 선비는 자신의 차가운 손을 잡은 연화의 따뜻한 온기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인, 제 몸은 얼음장 같고 제 피는 차갑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닿으면 제 살이 타들어가듯 아프지만 부인의 그 따뜻한 마음만은 저를 살게 합니다. 하오나.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 부인과 아이까지 위험해집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선비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엄동설안의 몸도 성치 않은데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차라리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겠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나쁜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도 알아줄 겁니다. 하지만 선비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뱀이 사람을 구했다 한들 그들은 뱀을 요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세상 이치입니다. 그의 말에는 인간 세상에 대한 깊은 체념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기어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칠성내가 새벽부터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어젯밤 연환의 집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서린 것을 봤다며 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년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준비했고 노인들은 징과 꽹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는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서 요물을 끌어내고 마을의 안녕을 되찾자. 촌장의 외침에 사람들은 와 함성을 지르며 연환의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연화도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꽹과리 소리를 듣고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선비님 큰일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어서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헛간 안의 선비는 이미 짐을 꾸려놓고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부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자해지할 것입니다. 다만 부디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십시오. 선비는 연화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행렬이 산비탈을 올라오면서 내는 소음은 점점 더 커져 평온하던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횃불의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징소리가 메아리쳐 귓가를 때렸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선비는 묵묵히 일어나 헛간 문을 열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하려는 순교자처럼 고고해 보였습니다. 그는 살인문 너머로 몰려오는 성난 군중을 조용히 응시하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대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등 뒤에 서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땀이 배어 나왔지만 선비의 등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살인문 앞에 당도하자 칠성내가 맨 앞으로 나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봐, 저 요물이 마당에 떡하니 버티고 섰네. 어이구 무시라. 눈빛 좀 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수적 우세를 믿고 웅성거리며 대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횃불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연화와 선비는 그들 한가운데 포위된 형국이 되었습니다. 촌장이 앞으로 나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르겠으나 남의 동네 과부 집에 들어와 해괴한 짓을 일삼고 있다니. 당장 정체를 밝히고 떠나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사람들은 촌장의 말에 동조하며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횃불의 뜨거운 열기가 선비의 얼굴에 어른거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서늘한 기운이 장벽처럼 둘러쳐져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 순식간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과객일 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소. 이댁 부인의 은혜를 입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리도 흉악하게 구는 것이요. 하지만 칠성내가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논몸에서 나는 냉기를 내가 똑똑히 느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뱀 귀신이 씌었거나 도깨비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그녀의 선동에 사람들은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고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선비에게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선비의 어깨를 맞고 툭 떨어졌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선비는 팔을 뻗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부인, 나서지 마십시오. 그때 또 다른 돌멩이가 날아와 이번에는 선비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고 하얀 피부 위로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피가 흐르자 사람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곧 피를 흘리는 걸 보니 요물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아니야. 저것도 속임수야 하는 주장이 뒤섞여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틈을 타 선비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회오리치며 마당에 눈을 쓸어 올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횃불이 거센 바람에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선비의 몸에서 눈부신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롭고도 두려운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 속에서 선비가 최후의 선택을 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하얀 빛과 함께 몰아친 돌풍은 순식간에 연환의 마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하늘이 노하여 땅을 뒤흔드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횃불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와 농기구들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칠성내는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신비롭고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얀 빛 속에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거대한 구름 같은 형상이 피어올라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용이 되려다만 이무기 같기도 하고 산을 지키는 거대한 신령 같기도 하여 감히 사람의 눈으로는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듣거라. 내 너희의 무지함을 탓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 도가 지나쳐 죄 없는 이를 핍박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그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바닥에 엎드린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아이고.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며 비명 섞인 애원만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촌장조차도 지팡이를 놓치고 땅바닥에 이마를 맸으며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선비. 아니 백사의 현신은 계속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 댁의 주인은 얼어 죽어가던 미물에게 자신의 옷자락을 내어준 자비로운 사람이다. 너희는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돌보지는 못할 망정. 헛소문에 휘둘려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려 했으니 그 죄를 어찌 씻으려 하느냐. 그의 꾸지람은 천둥 소리와 섞여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고 그동안 연화를 의심하고 쑥덕거렸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칠성내는 공포와 부끄러움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 땅속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으로 납작 엎드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퍼뜨린 가벼운 혀놀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마당을 감싸던 하얀 빛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고 미친 듯이 불어대던 바람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자욱했던 눈보라가 가라앉자 그 자리에는 다시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가 서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아까와는 달리 몹시 지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두 쏟아부은 듯 얼굴은 투명할 정도로 창백했고 입가에는 붉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품과 위엄만은 여전하여 바닥에 엎드린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감히 사람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것이다. 허나 명심하라.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집에 해를 가하거나 이 여인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내가 산의 주인이 되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 눈이 닿지 않는 곳이라 하여 안심하지 마라. 바람결에도 내 귀가 있고 흐르는 물에도 내 눈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발처럼 차가워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각인을 남겼습니다. 촌장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맹세했습니다. 선비의 손짓 한 번에 굳게 닫혀있던 살인문이 활짝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며 횃불이며 다 내팽개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비탈을 내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폐잔병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칠성내는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눈길에 넘어지면서도 기어서라도 이 무서운 곳을 벗어나려는 듯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텅 비어버렸고 어지럽게 널려있는 횃불과 발자국들만이 방금 전의 소란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다시 찾아온 마당에는 오직 선비와 연화 그리고 차가운 겨울 달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선비에게 다가갔는데 가까이서 본 그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어쩌자고 그런 무리한 힘을 쓰셨습니까? 연화가 울먹이며 그의 팔을 부축하려 하자 선비는 흠칫 놀라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부인, 닿지 마십시오. 지금 제 몸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차가운 도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인과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말대로 선비의 주변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을 만큼 냉기가 감돌고 있었고, 연화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선비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연화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을 알게 되었으니 다시는 부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부인께 입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라니요. 오히려 제가 선비님께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저 때문에 정체까지 드러내시고 이렇게 몸까지 상하셨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연화의 눈물방울이 눈 위에 떨어져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다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부인이 그 차가운 강가에서 구해주신 백사입니다. 천년을 수행하여 용이 되기를 기다리던 중, 잠시 방심하여 얼어 죽을 뻔한 것을 부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화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나 그리워. 그리고 그 고마움을 갚고 싶어 인간의 탈을 쓰고 찾아왔으나 역시 인간과 짐승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선비님은 저보다 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제발 가지 마시고 여기서 몸을 추스르세요.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수록 저의 차가운 음기가 부인의 양기를 갉아먹게 됩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선비의 입에서 나오자 연화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정이 쌓여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애틋한 연민과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 역시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하는 어미였기에 선비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정녕,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봄이 오고 꽃이 필 때까지만이라도 계실 수는 없는지요? 선비는 슬픈 눈으로 연화에게 다가와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손을 뻗어 허공을 쓰다듬었습니다. 직접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애틋한 마음이 연화의 뺨에 닿는 것만 같았습니다. 봄이 오면 저는 강물되어 흐를 것이고 꽃이 피면 저는 바람되어 부인의 곁을 스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으로 돌아가면 그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영원히 부인과 아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아이를 낳으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선비는 품 안에서 옥으로 만든 작은 구슬 하나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비늘 중 하나를 다듬어 만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닥치면 이 구슬을 물에 담가 그 물을 쓰십시오. 신기하게도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연화는 마루 위에 구슬을 집어들 생각도 못하고 그저 선비의 얼굴을 하나라도 더 눈에 담으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음을 실감하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평안하십시오. 선비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뒤를 돌아
천천히 살인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에 왔을 때처럼 쓸쓸해 보였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넓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선비님하고 그를 부르며 쫓아나가려 했지만 선비가 남긴 보이지 않는 결계가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아 눈 덮인 산길을 따라 멀어지는 하얀 도포 자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선비가 마을 어귀를 지나 강가 쪽으로 사라지자 갑자기 강 쪽에서 환한 빛기둥이 솟아오르더니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긴 궤적을 그리며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얼어붙었던 강물이 쩌저적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선비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소리임을 알았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세요. 부디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세요. 연화는 강 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밤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긴 여운만이 남았고 산골 마을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동안 헛간을 지키던 인기척이 사라지자 집안은 견딜 수 없이 고요하고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선비가 남기고 옷구슬이 은은한 빛을 내며 방 안을 밝혀주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 그가 쏟은 정성과 보호의 기운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보았느냐? 우리를 지켜준 그분의 고귀한 모습을. 나중에 네가 태어나면 꼭 이 이야기를 해주마.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당은 밤사이 내린 눈으로 덮여 어젯밤에 소란스러웠던 흔적들이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문 앞에 무언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쌀자루, 일감, 말린 나물 등 온갖 먹거리와 생필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밤새 몰래 가져다 놓은 사죄의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비의 경고가 두려워,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내밀지는 못하고 이렇게나마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물건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의 흉악했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다시금 많고 순박한 이웃들로 돌아온 그들이 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 떠난 선비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쌀자루를 들어 올리며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놀랐지만 곧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마당 깊숙이 들어와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비를 들고 마당에 나가 칠성내가 떨어뜨리고 간 신발 한 짝이며 부러진 몽둥이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사각사각 빗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선비가 쌓아 올린 돌담이 튼튼하게 서 있었고 그가 고쳐놓은 헛간 지붕 위로 참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떠나고 없지만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연화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따뜻한 연기가 굴뚝을 타고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계절은 돌고 돌아 언젠가 봄이 올 것입니다. 연화는 부엌 문턱에 앉아
멀리 강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봄 내음을 맡으며 그녀는 다가올 날들을 담담하게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떠나고 난 뒤 연환의 초가집 지붕 위로 쌓여있던 두터운 눈도 계절의 순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수정처럼 맑은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봄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몸이 무거워 거동이 힘들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마루에 앉아 선비가 사라진 강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든든한 돌담과 말끔하게 고쳐진 지붕, 그리고 헛간에 가득 채워진 장작들은 여전히 그의 온기가 이 집안 곳곳에 머물러 있음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매섭던 바람 끝이 무뎌지고 햇살이 한결 따사로워지자 마당 구석에 언 땅을 비집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연화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생명력처럼 강인하고 싱그러워 보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눈 녹듯 달라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연환의 집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비가 보여주었던 그 신비롭고도 무시무시한 힘은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감히 누구도 연화를 함부로 대하거나 험담을 늘어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혹시라도 화가 되어 돌아올까 두려워하며 연화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대문을 열어보면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산모용, 미역이나 귀한 달걀, 꾸러미가 놓여있곤 했고 밭일을 하러 가는 길에도 연화의 집 쪽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연화는 그런 변화가 씁쓸하기도 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오자 연화는 선비가 주고 간혹 구슬을 꺼내어 깨끗한 물에 씻고 또 씻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혹시라도 난산이 되어 아이가 위험해지면 이 구슬을 쓰라고 했던 그의 당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갑자기 배가 뭉쳐오며 참을 수 없는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방바닥을 구르던 연화는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붙들고 밖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살인문이 열리고 칠성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인지 연화의 산달이 다가오자 밤마다 연환의 집 근처를 서성이며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내는 고통스러워하는 연화의 모습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연화야 정신 차려라. 내가 왔다. 내가 왔어. 그녀는 서둘러 아궁이에 물을 끓이고 수건을 준비하며 능숙하게 산파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수다스럽고 얄미운 모습은 온데간데없 땀을 뻘뻘 흘리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는 그녀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형님, 너무 아파요. 아이가 안 나오려나 봐요. 연화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먹이자 칠성내도 덩달아 울상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진통은 길어지고 연화의 기력이 점점 소진되어 가자 칠성내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의원을 부르기엔 너무 늦었고
어쩐다지 그 순간 연화는 선비가 준 구슬이 생각나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있던 물그릇을 가리켰습니다. 형님, 저기, 저 구슬을 물에 담가서 저에게 좀. 칠성내는 영문을 몰랐지만 연화의 간절한 눈빛에 이끌려 서둘러 옥구슬을 물그릇에 담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맑은 물이 은은한 에메랄드 빛으로 변하며 방 안 가득 향긋한 꽃내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칠성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군말 없이 그 물을 연화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신비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연화는 뱃속에서부터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찢어질 듯하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구쳐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으앙으앙. 잠시 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초가집의 정막을 깨고 새벽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칠성내는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받아 품에 안으며 감격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장군감이다. 세상에 이렇게 잘생기고 튼튼한 놈은 처음 보네. 아이를 씻겨 깨끗한 포대기에 감싸 연화의 품에 안겨주었는데 아이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눈동자는 칠흑같이 검으면서도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에서 선비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아비는 곁에 없으나 그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순산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건네러 왔습니다. 그 집터가 명당이라더니 귀한 옥동자를 낳았구먼. 아이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이 다 울리더이다.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덕담을 한마디씩 던졌고 칠성내는 마치 자기 손자라도 얻은 양을 쓰대며 사람들에게 그날 밤의 신비한 일을 물론 과장을 조금 섞어서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물을 먹였더니 방 안에 무지개가 뜨더라니까.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야. 앞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의 아이를 강희 신이 점지해준 아이라고 믿으며 신성시하게 되었고 아이는 마을의 보호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이름을 강정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아이의 아비가 머물고 있는 곳이자 아이가 받은 생명의 근원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강희는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는 남다른 면모를 보였는데 유난히 물을 좋아하여 걸음마를 떼자마자 강가로 나가 놀기를 즐겼습니다. 한여름 땡볕에도 강이 곁에 있으면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듯 시원하여 마을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강이 주변으로 모여들곤 했습니다. 또한 강희는 성정이 차분하고 사려 깊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러운 말을 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이치를 깨닫고 아픈 짐승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치료해주는 등 아비의 기품과 어미의 선한 마음을 고스란히 빼닮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희가 5살이 되던 해 마을에는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봄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냇물은 말라버려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내고 죽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구슬하며 하늘에 빌었지만 야속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햇볕만 쏟아부을 뿐이었습니다. 우물물까지 말라가 식수조차 구하기 힘들어지자 마을 인심은 다시 흉흉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러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겠다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어린 강희가 연화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물이 너무 목말라 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파하고 있어요. 연화는 강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강희에게 아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결심을 한 듯 장롱 깊숙한 곳에서 선비가 주고 간 옥구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희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강으로 가십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빌면 하늘도 그리고 강도 우리의 뜻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연화와 강희,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 나선 마을 사람들은 말라버린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넘실거리던 강물은 이제 실개천처럼 가늘어지고 탁해져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연화는 강희에게 옥구슬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강아, 이 구슬을 물에 띄우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려 보렴. 너의 맑은 마음이라면 닿을 수 있을 거야. 강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구슬을 쥐고 물가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소리 없이 기도를 올린 뒤 구슬을 조심스럽게 물 위에 띄웠습니다. 놀랍게도 돌덩이처럼 무거워 보이던 구슬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뜨더니 스스로 빛을 내며 강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구슬이 멈춘 곳에서부터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멀리서 쿵르릉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강물 속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물기둥 속에서 언뜻 거대한 백룡의 형상이 비치는가 싶더니 곧바로 굵은 빗줄기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생명수였습니다. 말라 비틀어졌던 곡식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갈라진 논바닥이 촉촉하게 메워졌습니다. 연화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강희를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빗물에 섞여 내리는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선비의 애틋한 사랑이자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책임감이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강희도 비를 맞으며 허공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작은 사당을 짓고 매년 봄과 가을에 백룡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감사함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많은 세월이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었습니다. 훌륭하게 자란 강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마을을 빛내는 현감이 되었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집안일에서 손을 떼고 날이 좋으면 강가에 나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소일하는 것으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늘 며느리와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함께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강 너머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늙고 쇠약해졌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젊은 날 눈 덮인 강가에서 만났던 하얀 도포의 선비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연화는 여느 때처럼 강가 바위에 앉아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강물 위로 벚꽃 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어디선가 불어온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연화는 익숙하고도 그리운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 냄새가 아닌 따뜻하고
포근한 봄의 향기였지만 분명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연화가 나지막이 속삭이자 강물 위에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부인, 긴 세월 고생 많으셨소. 이제 편히 쉬시오. 바람결에 실려온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그리움으로 살았지만 그 그리움이 고통이 아닌 행복이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곁에서 지켜주고 함께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듯 두 사람의 인연 또한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강가에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선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고운 새색시의 모습으로 돌아가 부끄러운 듯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얼어붙은 강위가 아닌 꽃잎이 흩날리는 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마을은 달빛 아래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고 강물은 밤새도록 찰랑거리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속삭여 주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지금도 그곳에 가면 맑은 강물이 흐르고 그 곁을 지키는 오래된 당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강가에서 은은한 옥피리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용이 된 선비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손들을 위해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복을 받고 진심 어린 사랑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찾아가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